당신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나에게는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다. 나는 당신이 이곳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선 당신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떠돌아다니던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협력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배열되어야만 했다. 너무나도 특별하고 독특해서 과거에 존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존재하지 않을 유일한 배열이 되어야만 한다. 그 작은 입자들이 우리가 바라듯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불평도 없이 정교하고 협동적인 노력으로 당신의 육체를 유지시켜 줄 것이고, 그런 노력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을 우리에게 귀중한 삶을 경험하도록 해줄 것이다. 원자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수수께끼이다. 원자 수준에서 보면 당신의 존재 자체는 조금도 감사할 것이 못 된다. 당신의 원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사실 원자들은 당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어쨌든 원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들 스스로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좀 인상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 족집게로 당신 몸에서 원자들을 하나씩 떼어내면 미세한 원자 먼지 더미가 생길 것이다. 그 원자들은 당신의 일부였지만 실제로 한순간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들 모두가 당신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표이다. 그렇지만 원자들은 아주 변덕스러워서 실제로 원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간은 아주 잠깐에 불과하다. 정말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일생은 평균 65만 시간, 약 72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적당한 순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에 가까운 순간에 당신의 원자들은 당신의 존재를 마감하고 조용히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릴 것이다. 그것으로 원자와 당신과의 관계도 끝이 나버린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일반적으로 우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구에서는 기꺼이 모여들어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원자들과 똑같은 원자들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다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학적으로 볼 때 생명체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약간의 칼륨, 약간의 칼슘, 소량의 황, 그리고 다른 평범한 원소들이 조금씩만 있으면 된다. 동네 약국에서 찾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경우에 유일하게 특별한 점은 그것들이 당신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물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적이다. 원자들이 과연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 생명체를 만드는가에 상관없이 실제로 원자들은 다양한 것을 만들고 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 원자들이 없으면 물이나 공기나 바위도 있을 수 없고 별이나 행성도 있을 수 없으며 저 먼 곳에 있는 성간 물질이나 휘도는 성운도 존재할 수가 없다. 원자들은 너무나 흔하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주가 반드시 작은 입자들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거나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빛과 중력을 비롯한 물질적 성질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사실은 우주 자체가 존재해야 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우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동안에는 원자도 없었고 원자들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들에게 감사해야만 한다. 원자가 존재하고 그 원자들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 당신이 21세기에 살면서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생물학적 행운이 이어졌던 것이 분명하다. 지구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미묘한 일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수십억에 이르는 생물종 중에서 99.99%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미 알고 있듯이 지구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잘하지만 멸종시키는 일에도 능숙한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존재의 이상한 특징이다. 지구상에 탄생했던 생물종들은 대략 400만 년 정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고 싶다면 원자들처럼 변덕스러워야만 할 것이다. 당신의 모습, 크기, 색깔, 다른 생물종과의 관계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을 수시로 바꿀 각오를 해야만 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의 과정은 일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원시적인 원형질의 원자 덩어리가 지능을 가진 현대의 직립인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적절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종으로 변해야만 했다. 그래서 지난 38억 년 동안 당신은 산소를 싫어하기도 했고 좋아하기도 했으며 지느러미와 팔다리와 멋진 날개를 기르기도 했고 알을 낳기도 했으며 혀를 날름거리기도 했고 몸이 매끄럽기도 했고 털을 기르기도 했으며 땅속에 살기도 했고 나무 위에서 살기도 했으며 사슴처럼 크거나 쥐처럼 작기도 했다. 그런 진화의 길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났더라도 당신은 지금 동굴벽에 붙어 사는 조류가 되었거나 바닷가 바위 위에서 빈둥거리는 해마와 같은 짐승이 되었거나 아니면 수심 20m 물속에 사는 맛있는 갯지렁이를 잡기 위해서 잠수하려고 머리 위에 숨구멍으로 공기를 뱉어내는 고래가 되었을 것이다. 당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적절한 진화의 길을 따라오게 된 것도 행운이었지만 당신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기적이었다. 지구에 산이나 강이나 바다가 생기기도 훨씬 전이었던 38억 년 전부터 당신의 친가와 외가와 선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짝을 찾을 수 있도록 매력적이었고 자손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던 운명과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당신의 조상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싸움이나 병으로 일찍 죽지도 않았고 물에 빠지거나 굶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어버리지도 않았으며 방탕에 빠지거나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짝에게 아주 적은 양의 유전물질을 전해주어서 결국은 놀랍게도 아주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당신을 존재하도록 해주는 유일한 유전조합을 만드는 일까지도 외면하지 않았다. 이 책은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이다. 특히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고 아주 조금에 불과했던 그 무엇이 어떻게 우리로 바뀌었으며 그 사이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감히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붙였다. 실제로 모든 것의 역사를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운이 따른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개인적인 동기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 배웠던 그림이 있는 과학 교과서 때문이었다. 초라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으며 놀라울 정도로 두꺼웠던 1950년대의 전형적인 교과서였지만 첫 부분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림이 있었다. 큰 칼로 지구의 4분의 1을 잘라낸 단면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 전에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었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정신이 팔려버렸던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랬던 모양이었다. 솔직히 내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미국 평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동쪽으로 달리는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아메리카와 북극을 가로지르는 6,400k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후 점차 내 관심은 학구적으로 바뀌어서 그 그림의 과학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즉, 지구가 불연속적인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는 철과 니켈, 태양 표면과 같은 정도의 온도로 뜨겁게 녹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도 내가 그림의 설명을 보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아냈을까 하고 정말 궁금하게 여겼던 사실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순간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외과 의사나 배관공처럼 남들이 알기 어려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의 주장을 믿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우리가 수천 킬로미터 밑의 땅속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가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X선이 통과할 수도 없는 지구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내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것이 그 이후로 과학에 대한 내 생각이었다. 제1장 우주의 출발. 양성자가 얼마나 작고 공간적으로 하찮은 것인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저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다. 양성자는 그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작은 원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양성자는 알파벳 I의 점에 해당하는 공간에 5천억 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 5천억이면 5만 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한 것보다도 더 큰 숫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표현하더라도 양성자는 지나칠 정도로 작은 셈이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그런 양성자를 10억 분의 1 정도의 부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원래의 양성자는 거대한 덩어리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작고 작은 공간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략 30g 정도의 물질을 채워놓는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우주를 만들 준비가 된 셈이다. 우리는 물론 팽창된 우주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만약 그 대신에 더 오래된 표준 대폭발 이론에 따른 우주를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 준비가 더 필요하다. 사실은 우주가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티끌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모은 후에 그것들을 너무나도 작아서 그 크기를 말할 수도 없는 작은 공간에 모두 집어넣어야만 한다. 그런 상태를 특이점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정말 큰 대폭발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 셈이다. 그런 후에 안전한 곳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이점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몸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비어있던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 특이점을 어둠에 잠긴 끝없는 허공 속에서 잉태한 점으로 나타내고 싶겠지만 그런 표현은 틀린 것이다.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어둠도 없다.
특이점 이외에는 주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이점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존재할 곳도 없다. 그런 특이점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가를 물어볼 수도 없다. 좋은 생각이 돌연 떠오르듯이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그곳에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이점이 출현할 수 있는 과거도 없다. 즉, 우리의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이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광대한 영광의 순간에 단 한 번의 찬란한 진동에 의해서 상상을 넘어서는 거룩한 크기로 팽창한다. 격동하던 최초의 1초 동안에 물리학을 지배하는 중력과 다른 모든 힘들이 생겨난다.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주의 지름은 수천조 킬로미터에 이르게 되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계속한다. 이제는 온도가 수백억 도에 이를 정도로 뜨거워서 원자핵 반응을 통해서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주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리튬이 생겨난다. 최초의 3분 동안에 우주에 존재하게 될 모든 물질의 98%가 생성된다. 이제 정말 우리의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주는 가장 신비스럽고 훌륭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아름답기도 한 곳이다. 그런 모든 일들이 샌드위치를 만들 정도의 짧은 시간에 완성되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논쟁의 대상이었다. 우주론 학자들은 그것이 100억 년 전인가 200억 년 전인가 아니면 그 중간이었는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이제는 대략 137억 년 정도의 숫자로 합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살펴보듯이 이런 숫자를 알아내는 일은 엄청나게 어렵다.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과학자들에게 t는 0이라고 알려진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시작되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도 사실은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것도 많다. 대폭발의 개념조차도 아주 최근에 알아낸 것이다. 대폭발의 개념은 1920년대에 벨기에의 성직자이면서 학자였던 조르주 르메르트가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안했을 때부터 떠돌던 것이지만 우주론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두 젊은 전파 천문학자들의 비상하면서도 우연한 발견 때문이었다. 그들이 바로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었다. 1965년 뉴저지주의 훈델에 있는 벨 연구소 소유의 대형 통신 안테나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던 그들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잡음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 난방용 스팀 파이프에서 나는 것과 같은 고른 잡음 때문에 다른 실험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잡음은 끊임없이 들려왔고 일정한 곳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다. 하늘의 어느 쪽에서나 똑같이 들렸고 밤과 낮, 계절에도 상관이 없었다. 1년 동안 두 젊은 천문학자들은 그 잡음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전기 회로를 점검했다. 측정기구들을 새로 만들면서 회로와 구부러진 전깃줄과 먼지 묻은 플러그까지 모두 점검했다. 접시 안테나에 올라가서 이음새와
나사못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했다. 빗자루를 들고 올라가서 훗날 논문에서 흰색의 유전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상식적으로는 새똥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조심스럽게 쓸어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당시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겨우 50km 떨어진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로버트 디키의 연구진이 거꾸로 두 사람이 없애려고 열심히 애쓰던 바로 그 잡음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프린스턴의 과학자들은 러시아 태생의 천체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가 1940년대에 제안했던 주장을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가모브는 우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될 때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주 배경 복사란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될 때 방출되었던 빛으로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온도 2.74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관측된다. 가모브는 계산을 통해서 그런 빛이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마이크로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 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런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홈델에 있는 벨 안테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불행히도 펜지어스와 윌슨은 물론이고 프린스턴의 과학자들 중에는 가모브의 바로 그 논문을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펜지어스와 윌슨을 괴롭히던 잡음은 물론 가모브가 추측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두 사람은 대략 150km의 10억 배나 떨어진 곳에 있는 우주의 경계이거나 또는 그 경계에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즉 최초의 광자를 본 셈이었다. 물론 가모브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빛은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마이크로파로 바뀌어 있었다. 앨런 구스는 초팽창 우주론에서 이 발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비유를 제시했다. 만약 우주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100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것에 비유한다면 윌슨과 펜지어스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본 은하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은 대략 60층 정도의 높이에 있고 가장 멀리 떨어진 준성은 20층 정도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 펜지어스와 윌슨의 발견은 우리가 길바닥에서 1cm 정도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 셈이었다. 그런 잡음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던 윌슨과 펜지어스는 어느 날 프린스턴의 디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물어보았다. 디키는 즉시 두 젊은이가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알아차렸다. 여보게들, 모든 게 끝나버렸다네. 전화를 마친 디키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한탄을 했다. 곧바로 천체물리학 저널에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자신들이 경험한 잡음을 설명한 펜지어스와 윌슨의 논문과 그 정체를 규명한 디키 연구진의 논문이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배경 복사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것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프린스턴의 과학자들은 동정을 받았을 뿐이다. 우주의 외로운 가슴들의 데니스 오버마이에 따르면 펜지어스와 윌슨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읽고 나서야 자신들의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 한편 우리도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생기는 잡음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이 없는 채널에서 보이는 무질서하게 물결치는 무늬 중에서 약 1% 정도는 오래전에 일어났던 대폭발의 잔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다음에 그런 화면을 보면 우주의 탄생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